TV 토론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일 TV 토론회 정말로 어떻게 진행될까? 세 번째 마지막 이제 TV 토론인데 사실 저는 세 번째 TV 토론회 같은 경우는 마지막인 만큼 조금 네거티브 공방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치 분야로 이제 주제로 진행되는데 자, 시간 총량제 토론을 이제 6분 30초 내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주도권 토론도 중요하지만 시간 총량제를 이제 다 같이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런데 각 후보별로 어떤 전략을 써야 하나 좀 생각한 게 있으세요? 그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들어주시죠, 사실. 그러니까 좀 관대하게 늘 상대를 하는 편이기 그래도 때문에 2차 때는 많이 네. 공격하셨어요? 그런 피드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너무 사실 좀 순화를 해서 조금은 좀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이제 이런 피드백을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공세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도권 토론을 할 때 상대 말을 다 듣지 않고 끊는 이런 모습. 우리가 처음 그 영상을 통해서도 누군지 다 권유국 후보들 아시죠? 네.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신 없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상대 말을 다 들어주면 주도권을 내가 가져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끊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교묘하게 이 함정을 까는 그런 토론 기술을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답변을 들으면서 웃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답변이 나왔구나. 그럼 내가 이 답변을 어떻게 되치게 할지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토론의 어떤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토론이 영미권에서는 100년 넘는 역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토론학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년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세대들이 거의 최초로 이제 토론 교육을 대학에서 받았던 이제 그런 세대일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아무튼 좀 얘기가 샜는데 결론적으로 토론을 할 때 오히려 그런 애티튜드 측면에서 이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좀 내 주도권 토론이라는 것만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룰에 의존하는 방식 있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꼭 지켜주시라.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청중들로 하여금 굉장히 자신 없어 보이고 뭔가 주도적이지 못한 모습처럼 비칠 수가 있다. 그래서 사회자에게 의지하고 규칙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 말을 많이 하게 만들므로써 자기 말 안에서 모순을 저지르게 만드는 좀 이런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선의 3번의 TV 토론에서 갑자기 이렇게 약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기는 어렵겠다라고 봅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토론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 이 생각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르라보님께서 역시 토론 전문가라고 이제 박민영 대변인님 이제 두고 이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실제 맞습니다. 박민영 대변인님을 만약에 TV 토론회를 대선 후보로서 내보내면 어땠을까?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도 이제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요. 박민영 대변인님을 논리로 과연 이길 수 있냐? 이게 또 이제 저희의 사적인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항상 아시잖아요. 네. 논리로 질 것 같다. 약간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와서 토론은 또 논리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이제 저희 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아군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든든한 아군이 또 강대규 변호사님이에요. 네. 변호사님이 이제 유쾌한 말씀 하시니까 네. 이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토론은 세 가지로 크게 주제가 세 가지인데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하고 그리고 정치 개혁과 개헌 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아마 개헌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집중 공격과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방어를 하지 않을까. 네. 개헌은 김문수 후보자가 주장하는 개헌은 4년 중임제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자가 주장하는 개헌은 4년 연임제입니다.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아직 국민들이 잘 모르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드리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고요. 중임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 대통령처럼 4년하고 한 번 하고 안 하겠다는 게 중임입니다. 근데 연임은 지금 러시아 푸틴처럼 4년하고 또 뭐 내 드미트리 총리를 대통령 안 치고 내가 총리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또 쉬었다가 한 번 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정권을 갖고 가겠다라는 게 연임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연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아마 이번 토론회에서 답변이 나올 거라 보여지고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근무했던 18대 국회만 하더라도 몸싸움은 엄청 하지만 이렇게 양극화는 없었거든요. 상호간에 예우와 존중을 해주고 상대 대통령이 국회에 오면 일어나서 박수 정도는 쳐주고 그리고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상대 대통령이 오면 야유하고 그리고 몸싸움을 안 할 뿐이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예 대화조차를 안 하는 게 정치 문화가 됐는데
이게 누구 때문인가?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당대표를 취임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가속화된 그러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자에게 책임을 지는 질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종의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을 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쨌거나 국가 수장으로서 나라가 잘 되어야만 정권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유인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어떤 유인으로 움직였냐? 네. 당내 유일한 구심점인 이재명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모든 유인 구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1차례 줄탄핵과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이런 막장 상황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까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5년 뒤에 물러나게 되면 뭐 중간에 탄핵을 안 당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마저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임기 집권한 직후부터 첫 공포 법안이 재판 중단법이 될 것이고 모든 민주당의 의사결정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재명의 그런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철저히 맞춰서 대법원, 뭐 헌법재판소 모든 국가기관들을 다 바꾸려고 될 것이고요. 아까 그 개헌 얘기를 한 것도 전 그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5년 만에 실각을 하게 되면 바로 감옥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판을 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럴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192석 야권을 이끌고 있고 정권까지 차지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금도 적당히 민주당의 그런 니즈에 그 장단을 맞춰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을 봤을 때 민주당이 절대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원집 정부제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총리를 만들고 그 총리가 정치적으로 무르익은 시점에 4년 플러스 4년의 연임제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한다. 이런 러시아식의 모델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단순히 이번 선거 한 번만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지금 8일 남았죠. 8일이 단순 5년이 아니라 10년 어쩌면 그 이상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정말 기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그 이병춘님께서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진짜 얼굴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개헌은 지금 연임이나 중임을 일단 확실히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게 굉장히 공감이 좀 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키모님은 지금 한 가지 여쭤보셨어요.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님 유세 차량이란 투표 홍보 인원들이 왜 이렇게 안 보이나요? 서울 네. 마포구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팀은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김문수 후보님 쪽은 한 팀도 못 봤습니다. 이거 궁금증 해소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그 일부 당협이 아직 적극적으로 선거 유세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제보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유가 뭔가요? 아직까지 이런 당내 자중질환의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지는 것이 자기들이 당권을 차지하는데 차라리 낫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지금 여러 정부지의 형태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당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경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상황만 탓하면 또 결과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대위에 참여하는 적어도 저희 구성원들 그리고 당 사무처와 저희 지도부는 똘똘 뭉쳐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참여가 미진한 당협이 있다면 그 당협들도 적극적으로 포섭해서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남은 8일간이라도 적극적으로 유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대선까지 이제 D-Day 8이 아니라 D-Day 3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이 36.93%였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할 거다 이런 주장이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변인 말씀 듣고 변호사님 얘기도 들어볼게요. 사실 점점 더 저희 보수 지지층 같은 경우에 사전투표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당장 저부터도 굳이 사전투표를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한 표인데
굳이 전자개표를 통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무성의하게 그리고 이제 소쿠리 투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사전 투표를 참여하기보단 저는 지난 총선도 본 투표를 그래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크고 작게는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아마 민주당 쪽에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 뭐 이제 관외자 투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쪽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죠. 네. 근데 이번에 하나 또 변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이 사전 투표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까지 겹쳐서 이게 연휴 기간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 금요일 날 이게 투표일자가 잡히게 되면 투표율이 평시보다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금요일을 최대한 피하고 화요일 또는 목요일 날을 본투표로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금 투표일은 민주당에게는 조금은 불리하다. 이제 이런 분석도 민주당 내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한 표를 행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전 투표가 됐건 본 투표가 됐건 적극적으로 이 어떤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해주셔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후보의 득표율로 반영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전 투표하고 재외국민 투표 이것을 보수 정당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죠.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근데 결과적인 객관적인 많은 데이터 패턴 형상이 사전 투표가 보수 정당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네. 그 요인을 봤을 때 어떠한 뭐 해킹이나 뭐 이런 게 작용됐다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사전 투표라는 거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저는 뭐 요렇게도 보여지고 여기에 플러스 아까 뭐 토론회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 결국 토론회 양상이 1차, 2차, 3차가 다 김문수 후보자 입장에서는 약간 EEJ였어요. 이준석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제압한다.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이 EJ를 사실 그 개혁신당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에 많이 올리더라고요.